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익환 약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있는 모든 리더님들 모두 멋진 항해를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명히 멋진 항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역시 건강에 관련된 얘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이 답답하다라면 그 음식에 대해서 주는 쾌감은 반감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위장장애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약국에서도 위장장애 때문에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케어할 것인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꼭 알아야 되는 소화기관의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관 소화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가스알명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급하게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소화기 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경고가 실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뭐냐면 위장약을 잘못해서 꾸준히 먹게 되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제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장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더부룩한 위장장애의 잘못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이게 작게 써놓은 건데 장단 맞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국에서 상담을 하거나 약을 판매할 때 그리고 약사들, 신임 약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장단 맞춤인데요. 장단이라는 것은 길고 짧음을 맞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위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6개월 정도의 이 환자라든지 불편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단기적인 플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예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활용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 변비에 좋다라고 또는 설사에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변비 때문에 먹었는데 변비가 오히려 더 심해진 분들도 있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자체 내에서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장 내에서 수분을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변비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좋지만 단기적으로 변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플랜으로는 우선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외에 식이섬유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D라든지 퀘르세틴 같은 프로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또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위장관 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 관리인데요. 즉, 장에 있는 상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장내 미생물이 어떠한 것들을, 환경이 어떻고 어떤 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위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거나 뭘 잘못 먹었을 때 장에서 이상 발효가 생겨서 가스가 많이 생기면 가스가 역류하면서 위를 자극해서 구토하게 돼요. 그래서 토사광난이라고도 하는데요. 식중독에 걸리면 장에 설사도 하지만은 이게 구토도 할 수 있고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위장 간의 문제가 만성 소화불량이 내 장에서 이상 발효라든지 안 좋은 유해균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지 않은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후드라든지 환기가 잘 안 되면 침실까지 영향을 미쳐서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튼튼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부엌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기름진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실까지 가서 위장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장이라는 말은 위와 장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내용은 소화뿐만 아니라 위장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영양요법을 체계적으로 쓸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던 광고의 한 장면인데요. 소방관 아저씨가 와가지고 위에 있는 위산을 불을 꺼주는 장면에서 소화 다 됐어요. 이렇게 속이 편해져요. 이렇게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제산제 광고인데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더부룩 답답했을 때 이것이 위산이 역류하거나 위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대한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에서 180명을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속쓰림이나 통증, 즉 위산 과다로 인한 소화불량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냐면 쉽게 우리 병원에서 위장장애 있었을 때 처방약을 제가 봐보면요. 대부분이 제산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좋아지는 역할을 하지만 위산 억제제에 의해서 또는 제산제에 의해서 산이 없어지고 산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음식물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요. 소화된 음식물, 소화된다기보다는 내려간 음식물이 되겠죠.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간 음식물에서 이상 발효가 생기고 그것을 분해해줘야 되는 장내 미생물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등치가 커? 하면서 얘네들을 분해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 발효가 생기면서 내 장이 가스가 생기면 이게 역류해서 가스가 위에 부담을 주면서 소화가 또 안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런 과정에서 서양의 같은 경우 위산 과다가 아닌 44%가 명치복통 증후군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또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일본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가리긴 했지만 어떤 제품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산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산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위산이 나옵니다. 그 위산이 소화를 다 시켜주고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내 위벽을 조금 불편하게 자극할 수 있지만 그 자극이 원래는 나쁜 것은 아니죠. 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산제를 통해 가지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도 생기지만 내가 즉각적으로는 좀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게 됩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쪽에서 부교감 신경에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위가 점점점 안 움직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먹지 장기적으로 먹지 말라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것을 많이 먹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우선 먹기에 좋은 것을 일단 나는 먹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좀 뭐 장기적인 플랜 없이 단기적인 과정만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만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생기는 게 더부룩답답 식후 불편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말이 좀 이게 진짜 있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있는 말이에요. 식후 불편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이게 74%에 해당합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은 급한 식사,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급한 식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의 5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고요. 특히 요즘에 달고 짠,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이 계속해서 위벽을 자극하면서 소화 효소를 감소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위산 과다가 아닌 식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효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더부룩 답답한 식후 불편증이 74% 되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식생활과 효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밀라제라든지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물 먹을 때 30번 이상 씹어라. 이게 음식물을 잘게 씹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씹는 과정에서 내 효소가 많이 나와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가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위벽도 자극하니까 효소가 안 나오니까 나의 위장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이 위장을 넘어서고 통과했다 하더라도 미생물이 봤을 때는 등치가 큰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상 발효가 생기고 소화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밀라제라든지 말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펩신뿐만 아니라 어, 여기 보면 프로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있어야지만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우리 몸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렙틴까지 리파제까지 하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리파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지방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되면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성 성분으로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소의 원료도 부족해요. 그러면 반대로 또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효소가 부족해서 단백질을 분해를 못해서 아미노산이 안 생겨서 또 다시 효소를 못 만들게 되니까 다시 또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서 내 몸에서 계속해서 효소가 부족하게 되고 정확한 소화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밀라제가 해주고, 단백질은 펩신 프로타제가 해주고, 지방은 리파제가 해주는데, 우리가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음식을 또는 천천히 먹는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효소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효소가 덜 나오면서 아미노산 부족해서 효소가 될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하면서 또 효소가 부족해지게 되고요. 또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많이 점점점 부실해지죠. 부실해지면서 저작 기능을 못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지도 못하지만, 잘게 분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꿀꺽꿀꺽 삼키시죠. 그러면서 우리 침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가 효소를 만들어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다른 소화 기능에 문제도 되지만 담낭의 기능에, 즉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적게 되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식사 시간은 짧은데, 그리고 나 일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로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플랜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소를 만들려면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가 중요하고 내 몸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게 분해돼서 내 몸에 이상 발효라든지 안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게끔 아밀라제나 프로타제 같은 효소를 복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 얘네들을 천천히 식사할 수 있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면 효소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임플란트를 했다든지 이가 너무 틀니를 해서 저작작용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분들은 효소를 섭취를 같이 하면서 내 몸에서 위장 간의 더부룩 답답 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파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씨앗이라든지 아몬드, 땅콩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씨앗에서 이게 식물이 나오기 위한 영양 성분을 분해하는 게 리파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담낭에서 나와요. 쓸개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쓸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죠. 쓸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이런 거는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요.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쓸개 없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쓸개 제거 수술 하신 분들도 많고요. 쓸개 기능이 잘 안 되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피로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쓸개즙이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은 쓸개즙이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 깁니다.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죠. 딜레마를 말씀드리면요. 쓸개에 대해서 염증이 있으면 이게 쓸개즙이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이 염증을 없애려면 오메가3나 이렇게 항염증 성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오메가3를 섭취했는데 이게 쓸개즙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섭취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개즙이 잘 안 나오신 분들 오메가3 먹으면 속이 더부룩 답답하죠. 그게 이 현상과 똑같아요. 그러면 효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효소는 물론 담즙인데 이 담즙은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이 오메가3가 들어왔을 때 이게 담즙이 분해해서 작은 물방 지방 방울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소화해서 들어가는데 물과 기름이 이렇게 안 섞이는 것처럼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안 들어온다. 이럴 때에는 이미 쓸개즙 같은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플랜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는 항상 상담할 때 단기적으로는 이 약을 효과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적으로 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 게 이건데요.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줌 강의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제가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대신에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쓸개즙에 의해서 이걸 미셀화라고 하는데요. 미셀화에 의해서 분해된 것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오메가3는 일반 오메가3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메가3는 미셀화된 오메가3예요. 그래서 이 미세라된 오메가3를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데 돼가지고 캡슐로 해서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물과 기름이 다시 뜨는 거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쓸개즙화 해가지고 얘를 미셀화 하게 되면 물에 그냥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오메가3를 먹으면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자기 기름들끼리 뭉쳐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생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양이가 지금 막 달라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셀화가 되면 이렇게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이렇게 동시에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 공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마린 오메가3를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검색을 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글씨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일반 오메가3를 미세라를 시키게 되면 내가 쓸개즙이 안 나오더라도 또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쓸개즙이 덜 나오는 사람도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오메가3 먹었을 때 내가 더부룩 답답하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느낀 사람들도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흡수율이 일반적으로 3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 오메가3 먹어도 튼튼해서 그냥 흡수 잘 돼. 이런 분들은 오메가3를 그냥 드셔도 되겠지만 내가 드시고 나서 나는 흡수율이 높은 게 더 좋겠어. 아니면 나는 쓸개즙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소화가 잘 안 돼. 그 다음에 난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미셀화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효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나 일반 약국에서도 더부룩 답답한 이 위장의 원인을 위상가도로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5%고 식후 불편 증후군이 74%였고 이것은 대부분 효소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해서 이 효소가 잘 안 됐을 때 또한 장내 미생물이 그것을 잘 못 받아서 해결을 못하면 식후 불편증이 동시에 생기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효소, 그 다음에 장에서는 장내 미생물 이 두 가지가 잘 돼야지만 내가 소화라든지 위장의 불편한 증상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 의해서 근거를 따지면 2020년 논문에 따지면요. 장에서 분비되는 뭐
장 분비, 장에서 이제 분비되는 분비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담즙이라든지 단세지방산에 의해서 조절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12지장에서 분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장내에서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 위장관이라든지 장 투과성,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염증성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장뇌축이라고도 들어보셨겠지만 시상하부 뇌하수치 부신 활성화를 통해서 코티솔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코티솔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단순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때 프로바이오틱스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테아닌이라든지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든지 코티솔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효소를 통해서 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위에서 먼저 해결될 수 있어서 장으로 내려가게끔 소화 효소까지 해주는 통합적인 그런 3차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50%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모두 다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 때는 이 헬리코박터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균이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그 대변 검사, 체변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체변 검사했을 때 안 좋은 균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균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익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병원균의 해로운 작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체변 검사했을 때 이 균이 있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좋은 유익균들을 항상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발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되면 또 위에 미치는 영향이 위액의 부피가 증가해요. 그러면서 위가 빵빵하다 보니까 배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위장 간의 더부룩 답답함을 계속해서 증가하죠. 즉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속이 안 좋아. 위가 안 좋은데 왜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전체적인 연관성을 위와 장은 별개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이 왜 안 좋아지냐 이런 것들은 요즘에 유익균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항생제의 남용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만 1세에 항생제 복용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크론병이 점점점 1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하였어요. 그리고 이 크론병과 항생제의 작용에 의해서 원래 크론병의 원인은 제거하기,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해균을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크론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해균을 없애야 되는데 유해균을 없애는 방법을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를 해요. 항생제를 투여하면 크론병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금방 나빠질 수 있고 유해균이 증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항생제를 쓰더라도 크론병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에서 항생제를 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을 꾸준히 섭취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병원에서 처방되는 항생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더 현실적인 방법은 단기적인 플랜으로는 지금 너가 크론병으로 항생제를 먹고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너 프로바이오틱스와 케르세틴,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야 되고 위에서 정상적으로 내려와 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효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주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파괴된 제왕절개 출생자 40명이 셀리아 크론병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비타민 D, 퀘르세틴 같은 것을 장내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꼭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면역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쪽 부분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에는 크론병이라든지 뭐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에서 너무 이상한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자라서 소장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속이 더부룩 답답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변비가 있다든지 특히 위장관에서 내려가는 속도, 저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생물 증식이 되면서 장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설사구토, 무기력증, 복통, 변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저류 시간이 늘어져서 미생물이 증식한다. 이 부분에서 기억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피도박테리움 균 중에서 365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요. 365일 밸런스를, 아니, 365씩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험을 한 균이 있습니다. 그 균에서 장내 저류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실험을 했었어요. 그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균을 섭취했을 때 왜 내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 그게 바로 장내 저류 시간을 줄여주고 이쪽에서 소장에서 박테리아의 과도한 증식을 막아줘서 위장관을 정상적으로 해준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대장 쪽에서만 이렇게 균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공장이나 회장으로 소장 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 발효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설사가 일어나고요. 또 고균이 증상되면서 메탄가스가 일어나면 변비가 많이 생겨요. 즉 주변에 이런 분들 많죠. 어쩔 때는 변비고 어쩔 때는 설사가 일어나는 분 왔다 갔다 꼭 변비는 아닌데 또 설사하고 그 다음에 설사가 아닌데 갑자기 변비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가스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영양요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원인은 항생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하는 것은 영양요법을 써야 됩니다. 피해야 될 것은 알코올과 가공 탄수화물, 설탕,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점점점 장내 안 좋은 균들, 좋은 균이 됐다 안 좋은 균들이 점점 소장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운동을 해서 근육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근이라든지 이런 근육, 내장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변비가 생긴다 하더라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이 SIBO하고 거의 80%가 공동이에요. 즉, 시보가 생기게 되면 소장에서 균의 과잉 생성이 생기게 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8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위산 억제제를 많이 섭취하면 병원에서 많이 섭취하는 게 위산 억제제입니다. 마그네슘도 많이 섭취하면 이 마그네슘은 제산제를 말하는 마그네슘이에요. 우리가 눈떨림이나 이렇게 먹는 마그네슘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있는 마그네슘이 아니고요. 제산제로서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위산 억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음식물이 덩어리째 밑에서 이상 발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신장 질환이라든지 치매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평활근의 운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개선시켜 주면 좋은데 그래서 비타민 B하고 코큐텐이 들어갑니다. 나 소화가 안 되는데 왜 비타민 B하고 코큐텐을 먹어? 바로 이 장내 평활근의 운동을 개선하는 것이 비타민 B와 코큐텐이기 때문에 나는 코큐텐이 심혈관 질환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위장관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아래로 쭉 환풍기, 아까 제가 부엌 얘기를 드렸죠. 부엌의 후드가 고장났을 때 이 환풍기를 돌게끔 해주는 게 비타민 B와 코큐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화나 호르몬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단백질 섭취가 아미노산으로 돼서 효소의 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섭취해서 염증 물질이 없어지면서 내 전체적인 효소라든지 이런 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효소를 투여해가지고 내 몸을 정상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트립토판 이런 것들 같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트립토판, 이때는 트립토판, 이때는 무슨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다든지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세로토닌 형성에 도움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동할 때도 세로토닌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 장이 완전히 변형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장이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변형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쪽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경련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설사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복통도 많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가 생기면 코티솔이나 이런 것의 분비가 많아지고 세로토닌의 수치는 떨어지면서 다시 또 장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C와 D형이 있는데요. C형은 변비형이고 D형은 설사형이에요. 이게 모두 다 꼭 내가 변비가 있다고 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비와 설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벽을 두껍게 해주는 게 비타민 D와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파이토케미칼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식물 영양소, 식물 비타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에 장까지 떨어질 때 정상적으로 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소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식생활에서는 알코올이나 과당, 설탕 같은 것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당 섭취라든지 설탕 섭취를 줄여주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IBS는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손상된 면역 체계를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 이게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퀘르세틴, 이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벽을 두텁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에 관련된 것은 엽산 비타민 B, 그 다음에 태아닌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은 여기 위에서도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태아닌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설사하러 가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태아닌이 또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수면을 못해요. 수면을 못 취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됐든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태아닌뿐만 아니라 미강 주정 추출물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이크로바이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제왕절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제왕절개를 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태반을 통과하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이미 항생제를 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결과 셀리악 알러지, 천식, 당뇨병, 크론병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의 발병이 증가했다라는 게 2019년 네이처 논문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거의 위험을 알리고 있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염증성 장 질환이 20대, 30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요. 잦은 복당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럼 이쪽에 보면 제왕절개 2010년 기준으로 볼게요. 2010년 기준에 36%였는데 48%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1.5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이쪽에 보면 2만 8천 명에서 4만 6천 명이니까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왕절개보다 더 많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만 영향의 원인이었다라면 2배 정도가 안 나와야 되겠죠. 좀 더 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제왕절개가 2배가 안 늘었는데 이게 2배 정도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이 20, 30대에서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음식은 당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파괴되면서 염증성 질환으로 됐다는 거고요. 물론 이쪽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붕괴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뿐만 아니라 또는 항생제 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의 영향에 의해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와 지금 2019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관찰을 먼저 해봤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비피도박테리움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비피도박테리움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했을 때, 거의 80% 이상 비피도박테리움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비피도박테리움은 비싼 균인데, 어, 굉장히 그 우리가, 그리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어려운 길을 택한 게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 장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균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변 검사를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 다 알고 계시면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해야지만 장내 장벽이 두터워져서 좋은 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라든지 파이토케미칼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미노산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알코올,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이 장벽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게 유해균들의 먹이입니다. 유익균들의 먹이는 식이섬유죠. 근데 유해균들을 먹이는 뭐냐면 알코올과 과당, 설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항생제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련성도 있지만, 이쪽에 2022년 작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나온 논문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크론병의 대변을 그냥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부분이 중요한 거죠. 어떠한 특정한 치료는 하지 않았고요. 크론병에 대해서 크론병이 거의 발병 초기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이쪽에 안 좋은 균과 좋은 균의 비율이 점점점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크론병이 진행되기 전에 장내 미생물이 먼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조금 내가 배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 그 다음에 케르세틴 같은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해서 크론병으로 가는 것을 꼭 막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CRP, 염증이죠. 염증을 일으킨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오메가3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위장장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쓸개즙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오메가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셀화되고 된 마린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 운동이 느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빨라지는 것은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됐을 때가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유익균을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하고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B, D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줘야지만 얘네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유해균들이 우리 몸에서 장세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장세포입니다. 장정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쪽에서 LPS라는 것은 뭐냐면 유해균의 껍질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안 좋은 물질의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해 물질들이 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장벽에 두꺼웠던 것이 이렇게 얇아지고 흐물흐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염증이 발병되면서 음식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면역 반응에 대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쉽고 아토피라든지 습진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절 T세포에 의한 단세지방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단세지방산은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거고, 유익균은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이 살 공간인 장벽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비타민 D와 퀘르세틴 또는 파이토케미칼이다.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어떻게 뭐 좋은 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 D는 그냥 단순히 뼈에 좋은 거 아니야? 뼈 만드는 데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뼈 만드는 데도 좋지만 장세포의 이런 점막이라든지 장세포의 두께를 두텁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 장점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볼게요. 이쪽에 보면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얇아진 게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장에 있는 점막이라든지 장세포의
두께가 튼실함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 구멍이 뚫린 거죠.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고 식이섬유 중요하지만 비타민 D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D는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D는 칼슘이 섭취되는 데 도와주는 정도의 비타민 D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를 추가로 따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키 크려고 비타민 D 먹어야 되는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200 IU 정도 들어가 있는데 1000 IU 이상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2000 IU 먹으면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티솔은 아까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코티솔이라는 게 지방을 만들어요. 즉, 과민성 대장증후군뿐만 아니라 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어서 살이 빠지기도 하지만 살이 찌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장은 안 좋은데 변비와 설사는 왔다 갔다 하는데 뱃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대사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즉 코티솔 분비되면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뱃살은 계속해서 찌고 있는데 얼굴이 붓는 것 같고 같은 양을 먹어도 내가 왜 살이 찌지? 라고 했을 때 또는 힘이 들고 그런 경우에 코티솔에 의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티솔과 인슐린은 같은 쪽이고요. 이런 거를 제어해 주기 위해서 테아닌과 바나바이 추출물을 섭취할 필요도 있어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 잘 성장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 안 와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아이들 키 안 큽니다. 아이들 스트레스 받으면 왜 키 안 크냐면 코티솔과 성장 호르몬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주는 게 단백질과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내가 스트레스성으로 뱃살이 찐다든지 그다음 활동량에 비해서 또는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찌면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소화는 잘 안 되고 변비설사 왔다 갔다 하고 살이 찌고 부을 때 이렇게 이런 네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이제 장세포의 육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건 정상적인 거고 이건 길어지는 거고요. 위에 사진은 두 가지가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이게 암주간에서 이게 지방을 흡수하는 길이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요. 그래서 같은 지방을 먹어도 더 살이 찝니다. 그래서 콜라라든지 사이다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방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길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보이게 되고요. 구멍이 보이니까 안 좋은 물질들이 장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염증 물질로 전환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과 그다음에 고당, 그다음에 과당 이런 것들을 피해 줘야 되고 이건 피해야 될 것. 그다음에 섭취해야 될 것은 파이토케미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만 좋아. 이것도 아니었고요. 위장에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 돼. 프로바이오틱스만 먹는 것보다도 파이토케미칼과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인데요. 이것을 많이 실험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장들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을 억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수되는 것을 녹색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쁜 꼬마 선충에다가 브로콜리하고 케일, 양배추, 그다음에 배추에서 나오는 파이토케미칼을 공급을 해봅니다. 공급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면 장 누수가 거의 없어지는 걸 확인해요. A만 빼놓고는 지금 녹색으로 새고 있는 것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했을 때 장 누수 증후군, 장에서 새는 것을 또는 장벽을 두텁게 해서 장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돼지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2021년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실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돼지인데요. 돼지가 이제 육종 시스템 때문에 빨리 젖을 때요.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뭐 회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빨리 젖을 때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건강했는데 빨리 젖을 때 가지고 이제 이유식을 빨리기 시작하면 장에서 얘네들이 설사라든지 장 손상이라든지 식욕부진 다 식욕부진은 아까 장에서 문제돼서 위로 올라가서 자극을 한 거랑 똑같다고 한 거고요. 감염과 설사 이런 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다 어떻게 했냐면 먹이에다가 케르세틴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일 거라 생각하지만 돼지에게 케르세틴의 예, 추출물을 섭취하게끔 했더니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장이 이유식을 빨리 했더니 이렇게 장이 파괴가 됐는데 퀘르세틴을 섭취하게끔 했더니 이렇게 튼실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 꼬맹이들도 이유식 요즘에 빨리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빨리 직장에 나가야 되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이유식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아기 돼지처럼 장이 두터움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파이토케미칼의 섭취를 조금 일찍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해 나가면요. 우리가 영양은 또 언급을 조금밖에 안 했지만 비타민 B군은 내 몸에서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고 식욕을 조절시켜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알코올의 분해에 관련돼서 소화 기능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 B가 내 활동에만 좋은 비타민이지 뭐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이지 라고 할 게 아니라 비타민 B와 이런 것들은 소화의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백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엽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철분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에도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결장암에 대한 암에 대한 위험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밑에다 달아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74%에 해당하는 식후 불편증, 위산 과다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은 코큐텐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가 튼실해지면서 위장 간 운동할 때 그 필요한 내장에 있는 근육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의 췌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심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췌장에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할 수 있는 근육에도 평활근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좀 개선을 시켜주고 마그네슘도 내장 근육에 대해서 또는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면역에도 관련돼 있지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도 높여주기도 해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현대인들에게 당이 굉장히 많이 섭취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내 몸에 만성 질환이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3, 40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바나바잎 추출물을 40대 이후에는 그냥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제가 너무 주인공을 말은 좀 덜했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주인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연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했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에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며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소화작용에 조절을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뭐 실리마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급한 식사를 하는데, 너 내일부터 식사 시간 1시간 동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급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효소도 덜 나오게 되고요. 급한 식사 때문에 우리가 소화도 덜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효소를 복용해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장에서 해결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위한 프로바이오틱 섭취, 비타민 D, 케르세틴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식생활에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단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장누수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한 파이토케미칼, 퀘르세틴 이런 거에 효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장에 문제가 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십자와 또는 케르세틴 그다음에 뭐 파이토케미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섭취하셨으면 좋겠고요. 효소라든지 비타민 B, D,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해서 케르세틴을 섭취해서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부룩 답답함은 위산이 아닌 식습관과 영양의 원인이 큽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식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효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효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효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효소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나 아미노산 섭취를 통해서 효소의 원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태아니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면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위강 주정 추출물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나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BD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여서 더부룩 답답한 나의 장을 개선하고 장기 플랜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꽉